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책 볼까 들을까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삼국지 병법 유비구의. 이 삼국지 병법은 허문순 작가님이 30몇 년 전에 쓰신 건데요. 좀 특이합니다. 그냥 단순히 위오촉 삼국의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종교 집단들, 오두미도나 태평도 같은,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보망,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스토리를 담은 좀 특이한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두 편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읽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유비 모친이 이제 살해를 당했죠. 예,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자, 복사꽃 아래에 맺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원결의인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비는 어머니의 시체를 눈앞에 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눈앞을 스쳤다. 현도가 너의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너처럼 집신을 삼고 자리를 짜며 이름 없는 백성들 속에 파묻힌 채 일생을 마치셨지만 좀 더 먼 조상을 따진다면 중산정왕 유승의 바른 핏줄이다. 유승은 경제의 아드님이니까 너의 몸에는 이 중국을 다시 통일한 제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란다. 진에 이어 통일천하를 이룩한 유방은 기원전 202년 한을 세웠을 때 같은 성인자를 번왕에 임명하고 타성인 왕을 모두 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런데 유방이 죽고 비였던 여후가 정권을 잡자 여시일족이 천하를 쥐고 흔들었다. 그러나 여시일족도 기원전 100년 여후가 죽고 나자 모두 주살되었다. 그때 천하 54군 가운데 39군이 번왕의 손에 있었는데 이들이 조정의 명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 초 등 7국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고 재통일시키니 전한 6대 경제였다. 어머니는 그 말을 아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후한 왕실은 우리의 조상들과는 핏줄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우리 집안은 벌써 옛날에 끊어지고 말았으리라. 유비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던가. 그러니 넌 비록 돗자리 장수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고귀한 조상의 핏줄만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도적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다. 유비는 이제야말로 자기의 핏줄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노상촌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반도촌이 있다. 집이 수백 호나 되는 제법 큰 역참이다. 복숭아의 명산지로 태수 유원의 별장이 있다. 5만 평이나 되는 그 정원이 봄철엔 복숭아꽃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 고장 사람이나 나그네가 그 밑에서 곧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한다. 이튿날 아침 유비는 반도촌을 찾아갔다. 그는 인가가 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그곳에도 또한 복숭아 나무가 많다. 꽃봉오리가 겨우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비는 이 아름다움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나무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꾀꼬리의 귀여운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언덕 꼭대기에 성묘가 있었다. 그 옛날 공자가 자로 등 제자 7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날 때 열흘 남짓 머물러 있으면서 학문을 강론한 곳이라고 한다. 성묘를 세운 것은 태수 유원이었다. 그리고 학자인 동시에 군략가이기도 한 노식을 청에다가 강연을 하게 했다. 노식이 산 지 벌써 15년이 된다. 유비는 15살부터 20살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언덕에 다니며 노식의 강의에 귀 기울였던 것이다. 성묘 뒤쪽에 오두막이 있었다. 은사의 집답게 뜰에는 대추나무가 너댓그루
여기저기 서 있을 뿐 담도 두르지 않았다. 선생님, 유비가 불렀다. 누군가? 안에서 소리가 났다. 유비입니다. 오, 비인가? 들어오너라. 유비는 제자의 도리를 지켜 문간에서 신을 벗고 3번 절했다. 노식은 나이 50이 넘어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이마가 넓고 콧대가 빼어나 한눈에 큰 학자임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풍신이 좋아지는군. 과연 명물의 피는 속일 수가 없어. 잠시 한가한 이야기가 오간 다음 유비는 태도를 가다듬고 말했다. 선생님께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어제 누상초는 황건적의 노략질을 당해 젊은이들은 죄다 납치되고 늙은이와 어린애는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노식은 쓸쓸히 눈살을 찌푸렸다.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저보고 그동안 배운 것을 살려 일어설 때가 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우리라 알고 있네만 이제 일어서겠는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는 데는 군사와 무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젊은이들을 제 수하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름도 없는 집심장수였지만 한번 결심을 하자 경제의 후손다운 늠름한 기계를 보였다. 노식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다행히 내가 가르친 젊은이들이 500은 넘는다. 무기를 들게 하면 그날로 쓸모가 있을 것이니 곧 불러 모아 좋은 맹주를 받들게 된 것을 알려주어야겠다. 노식은 손뼉 쳤다. 부르셨습니까? 창문 밖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애꾸눈의 곱추인데 얼굴마저 못생겼다. 이 사나이는 일찍이 영천 허창에서 원기란 별명으로 우는 아이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울음을 그친다는 흉악한 도적이었다.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초인간적인 날랜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말보다도 빨리 달리고 원숭이보다 높이 뛴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노식에게 감화되어 성실한 충복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기, 바쁜 일이 생겼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을 불러 모아라. 한 사람이라도 많을수록 좋다. 알았습니다. 이제야 원기의 빠른 걸음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기가 바람처럼 언덕을 달려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노식은 중얼거렸다. 이로써 이 언덕을 앉아 기다리던 내 일도 끝났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노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의 결의를 듣고 이 늙은이도 갑자기 피가 끓어올랐다. 실은 얼마 전 대궐에서 하진 대장군의 이름으로 부름이 있었다. 그대가 일어선다니 나도 일어서 볼까? 노식은 말하고 벙긋 웃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유비의 얼굴이 빛났다. 선생님께서 조정에 들어가신다면 저도 일어서기를 결심한 보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황건적 괴수의 머리를 베어들고 뵙게 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봄하늘 밑을 말 2필이 곱비를 나란히 하고 간다. 흰 말을 탄 사람은 수염이 긴 관우, 사슴빛 누렁말을 타고 있는 것은 고리눈 장비, 가는 쪽 들판에는 아지랭이가 끼고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관영이 본 눈은 정말 틀림없겠지. 장비는 벌써 3번째 이렇게 물었다. 틀림없어. 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는데 더욱이 지금은 집심장수로 있다지 하지 않소. 말이 많군. 자네의 운장을 믿거든 잠자코 따라오는 게 좋아. 관우와 장비는 지금 누상촌을 찾아가는 중이다. 유비 헌덕을 설득시켜 맹주로 받들고 큰 뜻의 깃발을 높이 올리려는 것이다. 관영, 만일 당신이 잘못 보았으면 나는 그때부터 형님 대신 아우라고 부르겠어. 그것보다 자네를 장대인이라고 불러주겠네. 두 사람은 성긴 잡목숲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관우가 말했다. 장비, 아마 우리를 뒤쫓는 모양이다. 뭐? 장비는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쭉 뻗었다. 20-30기는 되겠군. 좋아, 모조리 죽여 군신에 바치는 제물로 삼겠다. 장비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이보게 잠깐만. 공연한 살생은 안 된다. 그보다도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병술이라는 거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자네는 똑바로 가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 무슨 소리? 이 장비 익덕 같은 천하호골이 고작 조그만 고을의 조물아기 군사들에게 등을 돌릴 수야. 그게 술책이라는 거다. 나는 이 숲에 숨었다가 등 뒤를 치겠어. 저 한 부대를 사로잡는 거야. 군사가 없이는 큰일을 할 수 없자는가. 그렇군. 좋아.
탁현 교위 추정의 명령을 받아 관문을 부순 장비를 뒤쫓아온 것은 대장 이하 25기였다. 무장도 어마어마하게 창을 들고 있었다. 장비 한 사람을 잡는데 도적대를 토벌하는 것처럼 부대를 꾸미다니 지나치지 않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장비의 초인점을 힘을 본 사람들은 그 수로도 아직 부족하다면서 장비의 무서운 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사들은 대단찮게 생각했다. 그까지 멧돼지 사냥꾼쯤이야. 오, 저기 달아나고 있다. 성긴 숲을 빠져나왔을 때 선두의 대장이 앞쪽에 달려가는 말을 보고 외쳤다. 대장은 말 배를 찼다. 쫓아라. 공교롭게 길이 좁아 한 줄로 뒤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육자 간격을 두고 급히 말을 달리며 맨 뒤 사람이 숲을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장병들아, 어디로 가느냐? 천둥같이 큰 목소리가 등 뒤에 떨어졌다. 맨 뒤 군사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을 때는 벌써 창은 빼앗기고 긴 수염을 바람에 날리는 장대한 젊은이가 바위처럼 덮쳐오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관우는 이미 다음 적을 향해 백마를 달리고 있었다. 앗, 에잇, 으앗. 순식간에 짧은 외마디를 허공에 남긴 채 군사들은 공중제비를 하며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17, 8기가 어이없이 꼴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는 장비도 재빨리 말을 돌려 대장의 창을 낚아채고는 한 대 쳐서 허공에 날려보냈다. 군사들을 모조리 말에 떨어뜨리고 뺏은 창을 묶어 겨드랑이에 낀 관우는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나는 하동 해량 사람 관우, 자를 운장이라고 한다. 바람과 구름을 일으킬 꿈을 꾸며 몇 해를 방랑하다가 이곳에서 장차 천하를 바로잡아 만백성을 편케 할 위대한 인물을 발견했다. 지금부터 그분을 맹주로 받들기 위해 찾아가는 참이다. 너희들도 우리 두 사람에게 패했으니 깨끗이 마음을 고쳐 우리 뒤를 따르는 게 어떠냐. 싫다면 돌아가 너희의 이 창피를 교위에게 보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관우와 장비는 20여 개를 데리고 누상촌 마을어기에 도착했다. 이윽고 관우는 말 위에서 성벽으로 뛰어올라 손을 이마에 대고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어떻게 된 일일까? 의아해하면서 저쪽에 높이 솟은 큰 뽕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보나 옛날 집 구조로 여느 민가와는 달랐다. 저것이 유비현덕의 집이 틀림없다. 누상촌이란 이름은 누각 같은 큰 뽕나무에서 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큰 나무가 있는 집이 바로 이 마을을 지배하던 옛날 집안일 것이다. 유비는 여느 집과 같은 작은 민가에 사는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를 따르라. 관우는 말에 뛰어오르자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장비가 뒤따르자 20여 기가 그 뒤를 달렸다. 금방 뽕나무 밑에 이른 관우는 말을 버리고 뜰로 들어갔다. 큰 소리로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이봐요 운장형. 둘러보아니 이 마을엔 전혀 사람이 없어. 장비가 옆에야 말했다. 어쩌면 유비현덕은 마을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난 건지도 몰라. 그럴 리는 없어. 밭에 채소가 시퍼렇지 않나. 떠나갔다면 뽑아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관우와 장비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가난할 망정 잘 정돈된 아담한 집이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관우가 말했을 때 군사 하나가 황급히 들어와서 보고했다. 군대가 이리로 옵니다. 군대? 두 사람은 급히 뜰로 나갔다. 과연 서쪽에 있는 큰 길로 군대가 힘차게 행진해 온다. 황건적인가? 장비가 두 눈을 부릅떴다. 아니다. 저렇게 대우가 정연한 것을 보면 도적의 무리는 아니야. 뜻밖에도 그 군대는 이 뽕나무집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왔다. 관영, 저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 것은 아닐까? 아니야, 이 사람. 선두에 선 사람을 잘 보게. 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비는 가만히 눈길을 모으고 있더니 외쳤다. 아니, 저건 집신장수가 아닌가? 맞아. 유비현덕은 역시 못 속에 숨어있는 용이었네. 관우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현덕은 새까만 준마에 올라타고 금은과 옥돌로 장식한 칼을 차고 있었다. 뒤를 따르는 사람은 500. 모두 젊고 저마다 무기를 들고 있었다. 유비는 자기 집들의 관우 장비와 20여 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로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당연히 찾아오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태연자악하게 말해서 내렸다.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서더니 말했다. 정의의 용사가 뜻을 세우는 날은 같은가 봅니다.
함께 축하에 맞이 않습니다. 전날 가는 딴판으로 위풍이 넘쳐 흐르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관우도 장비도 그만 저도 모르게 머리를 숙였다. 유비는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물을 것도 없다는 태도로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높이 들었다. 이 칼은 우리 선조 중산정왕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요. 이 칼 아래 우리 정의의 맹세는 이루어졌소. 그 소리에 맞추어 500 젊은이의 함성이 터지고 뒤이어 관우와 장비 그리고 그 부하 20여 명의 함성이 울렸다. 이윽고 장비가 관영 함께 태어나진 않았을 망정 죽는 날은 함께 하는 게 약속된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겠지. 장비의 속마음을 관우는 거울 들여다보듯 알아맞추었다. 그렇소. 자네와 나 사이라면 몰라도 이분은 우리가 주군으로 받들어야 할 분이다. 그런데 어찌? 아니오, 나도 찬성입니다. 두 분 호골과 형제가 된다면 남아 필생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마당에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장비는 신이 나서 그것 봐 벌써 마음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걸. 당장 혈맹을 맺자고. 그러자 관우가 점잖게 말했다. 익덕은 너무 덤벙대지 말게. 일에는 격식과 순서가 있는 법이야. 격식은 무슨 우라질 놈의 격식. 난 관영의 그 고리타분한 선미 냄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유비가 가로막고 나섰다. 뜻이 모아진 이상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고 피로써 결의를 한 뒤 하늘의 길을 바로 잡읍시다. 이윽고 반도천 복숭아밭 싱그러운 꽃향기 속에서 혈맹을 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검정소의 피로 지신에게 고하고 흰 말의 피로 천신께 우러른 다음 유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 번 절했다. 관우와 장비가 그 뒤를 이었다. 여기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오늘 형제의 의를 맺어 한나라시에 죽기를 맹세하며 도적의 무리를 다스려 세상을 바로 잡으려 하나이다. 부디 저희의 큰 뜻을 이룩하게 해 주소서. 맹세와 기원이 끝났다. 글자 그대로 혈맹을 장비가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오른손에 든 술잔에 갖다 대었다. 빨간 피가 방울방울 수리에 떨어졌다. 이어서 관우와 융비가 차례로 손가락을 깨물었다. 장비는 상처난 손가락으로 피 섞인 술을 저은 다음 유비에게 불쑥 내밀었다. 유비가 한 모금 마신 다음 잔은 이어서 관우와 장비에게 넘겨졌다. 자, 이제 축하주를 마십시다. 장비 얼굴에 생기가 넘쳤다. 관우가 싱그레 웃으며 뭐야, 쟤보다 제밥에 정신이 팔린다더니 아무려면 어떻소? 이런 기쁜 날 흠뻑 마시지 않고 언제 마셔? 안 그렇소 큰형님? 유비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익덕, 형제의 결의를 했어도 어디까지나 주군이시다. 알았나? 아따 내 잘못했소. 입조시 말이다. 제기랄. 장비의 넉살에는 관우도 피식 웃고 말았다. 자, 두 번째, 조조. 진잠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당주는 한 발 먼저 낙양에 이르자 황건적의 모방 계획을 밀고 했던 것이다. 황건당이 모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원이를 도읍에 보내어 십상시에 봉서, 서봉과 내통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영제도 이 밀고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곧 대장군 하진을 보내어 봉서와 서봉을 하옥시키고 마원이를 체포토록했다. 이것이 음력 정월도 거의 지나갈 무렵이다. 계절은 봄이었으나 낙양의 바람은 매섭도록 차갑기만 했다. 거록의 태평도 본부. 긴급사태 발생. 긴급을 알리는 파발이 계속해서 달려왔다. 마원이가 체포된 것을 알리는 파발이었다. 이어 들어온 보고는 조정에서 태평도 일당을 신속히 체포하여 주사라라는 어명이 각 태수에게 내려졌다는 것이다. 한시가 급하다. 당장 행동을 일으키라고 황건당 전군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전군은 머리에 황건을 꼭 두르도록.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태평도는 굴령으로서 누런 헝겊으로 머리를 동이도록 되어 있었다. 태평도 무리는 이런 누런 헝겊 때문에 황건당 또는 황건적이라 불렸던 것이다. 그들은 한꺼번에 벌떼처럼 일어났다. 습격 목표는 새삼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각지의 관청이다.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있는 악덕 관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죽여라, 죽여. 주, 자사, 군, 태수, 현령,
관청의 장은 무조건 살육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마침내 천하 대란이 일어났구나. 진잠은 혼자 중얼거리며 낙양 성문을 들어섰다. 자연히 발걸음이 번화가로 향해졌다. 낙양엔 두 개의 저작거리가 있었다. 후세인 당 시절엔 남북 두 장이지만 후한 무렵인 이때에는 동서의 두 곳에 장이 섰다. 서시가 동시보다 규모가 컸다. 상인들은 시장에서만 장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장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갖가지 구경거리가 줄을 이었다. 그래서 자연히 유흥가의 성격도 띄었다. 이 밖에 시장은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다. 처형엔 본보기란 뜻이 있다. 본보기를 보이자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처형 장면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장이 흔히 처형장으로 쓰이곤 했다. 서시에서 마원이가 처형된 것은 봄이 느껴지는 2월 중순 거열형이었다. 이 형벌은 좀처럼 실시되지 않는 잔혹한 형벌이다. 구경꾼은 그것을 보고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두 대의 수레가 준비되었다. 수레마다 두 마리의 말이 메어졌다. 마원이는 좌우의 팔다리를 그 두 대의 수레바퀴에 벌려져 묶여 있었다. 형리의 신호로 그 두 수레의 마부가 동시에 채찍을 휘둘러 말을 달리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몸뚱이를 산채로 찢어버리는 것이다. 천자의 모반인 반역죄에만 집행된다. 집행인도 좀처럼 없는 형벌이라 서툴렀다. 소문으로는 마부 노릇할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하네. 그야 그럴 테지 누구도 뒷맛이 개운치 않을 테니까. 그래서 봉종리 사람을 임시로 고용했다고 하네. 봉종리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종말, 장례식 관계 직업인들이 사는 곳이다. 임시 고용된 마부는 구경꾼이 너무나 많아 처음 무대에 오른 사람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다. 준비를 끝낸 마부들은 거의 동시에 채찍을 후렸다. 그러자 마차는 양쪽으로 갈라지며 달려나갔다. 대부분의 구경꾼은 그 순간 눈을 감았다. 두 개의 수레바퀴 사이에 묶여있던 마원이의 몸은 너무나도 쉽게 찢어졌다. 핏줄기도 별로 내뿜지 않았고 흘러나오는 피도 시장에 누러누게 금방 빨려 들어갔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아마도 수만 명 군중이 모인 듯 싶었으나 숨소리마저 순간 멎은 듯했다. 그때 군중의 그와 같은 침묵을 노리기나 한 듯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 그 해는 바로 갑자, 천하의 그 큰 경사날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노래소리는 그쳐 있었다. 지금의 소리를 들었나?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노래였어. 관리들이 그 언저리를 바삐 뛰어다니며 물었지만 노래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렸는지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글쎄요, 땅속에서 솟은 노래가 아니었나요? 아닐세, 하늘에서 들린 노래 같았어. 관리는 사람들의 종잡을 수 없는 대답에 더욱더 어리둥절했다. 군중은 썰물처럼 흩어졌다. 황건적은 거록, 광종과 같은 낙양 북쪽이 아니라 남쪽인 영천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영제는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대장군 하진과 의논했다. 하진은 본디 푸주간을 경영하며 소 돼지나 잡던 무지한 자였다. 그는 누이가 아름다운 용모 하나로 황후가 된 덕분으로 벼락출세를 한 인물이다. 전쟁에 대해 알 턱이 없었다. 각 태수에게 칙서를 내려 도둑을 치라는 어명을 내리십시오. 그러자 북지의 태수 황보숭이 상소를 올렸다. 당고의 금을 풀고 대궐의 전량과 후원에서 기르시는 말을 군용으로 돌려 쓰도록 하십시오. 영제는 이 상소문을 받자 옆에서 모시고 있던 중상시 여광에게 물었다. 숭의 의견을 어찌 생각하는가? 상소문대로 하십시오. 그 전에 폐하 측근의 간신들을 모조리 주살하셔야 합니다. 여광도 환관이었지만 나라를 망치는 것은 자기와 같은 환관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영제는 여광의 의견을 절반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고의 금을 풀어 많은 벼슬아치들을 석방시켰지만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십상시의 참소를 고지 믿고 죄 없는 자들을 모함했다 하여 여광을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다. 여광은 옥리에게 끌려가면서 외쳤다. 내 죽게 되면 장차 큰 난이 일어나리라. 남아로서 난 오직 나라에 충성하는 법만 배웠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옥중에서 목매어 자살했다. 여광이 죽으면서 한 말을 자네도 들었는가?
황건의 난이 이미 일어났는데 장차 난이 있으리라는 건 무슨 소리인가. 웅리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구도 앞일을 내다보지는 못했다. 조정에서는 노식을 북중랑장에 임명하여 북쪽의 장각을 치게 했고 황보숭을 좌중랑장, 주전을 우중랑장에 임명하여 남북 영천에 황건적을 치도록 했다. 이때 서쪽 파촉에서 오두미도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진잠은 생각해 보았다. 태평도의 장각은 물론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기병은 없을 것이다. 진잠이 황건당에 호응하지 말라고 보고를 미리 보내두었기 때문이다. 진잠은 낙양에서 남쪽으로 길을 걸었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로서 장강의 백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낙양에서 남하하면 영천이 가깝다. 영천의 황건적은 장각의 동생 청공장군 장양과 지공장군 장보가 지휘하고 있어 꽤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싸움터 부군의 검문 검색은 엄중하다. 진잠은 파촉에서 주역을 공부하러 낙양에 온 학생으로 가장했다. 몇 차례 관군의 검문을 받았으나 의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 그의 파촉 사투리가 효과를 본 것이다. 황건적은 주로 유주 사투리나 한단고장 사투리를 썼던 것이다. 숭산 기슭에서 불심 검문에 걸렸을 때 사령부까지 연행되었다. 눈이 날카로운 사령관이 곰 가죽 보료에 앉아 글을 쏘아보았다. 역을 배운다고? 착 가라앉는 목소리였는데 말에 도무지 윤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예, 진잠은 공손히 머리 숙였다. 건의 리는 서남, 진잠은 재빨리 대답했다. 역학을 조금 배워둔 것이 다행이었다. 건의 괴사는 서남에 이롭고 동북에 불리하다였다. 이 사령관은 굉장한 학식이 있구나. 진잠은 마음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상을 볼 줄 아나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 밖에는 무엇을. 필상이라면 조금. 삼관수서를 쓰게 하고 그 붓글씨의 상태로 상대편의 성격을 아는 기술은 장릉에게서 배운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의 필상을 점쳐보아라. 그는 부하에게 붓과 종이를 준비하게 하고 먹을 듬뿍 찍더니 단숨에 자기의 관직 성명을 써내렸다. 기도위 조조 맹덕, 멋들어진 필적이었다. 기도위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기병사 단장격이고 이천석 녹봉을 받음으로 중랑장과 거의 맞먹는 지위이다. 어떤가? 진잠이 잠자코 있자 조조는 대답을 채촉했다. 너무나 훌륭한 필적이라 필상을 보는 것도 잊고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비위만도 아니었다. 나쁠 텐데? 아닙니다. 굳세고도 씩씩한. 그러면서 진잠은 그 필적에 파격의 상이 있음을 보고 마음속으로 떨었다. 그는 필상을 보는 데 있어 아직 서투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흉상이 나타나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을 정직히 말할 수는 없다. 꾸미지 말라. 조조는 비로소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소인은 아직 필상의 비법을 모르는 까닭에. 그러면 가르쳐주지. 이것은 치세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상이다. 진잠은 어리둥절했다. 또 한 번 별난 인물을 만난 것이었다. 조조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엉뚱한 것을 물었다. 자네는 탕류와 청류란 말을 들어보았나? 우리 가문은 바로 탕류였지. 조조의 대담한 말에 진잠은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탕류는 환관을 가리키는 말이고 죄지은 집안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전한 7대 무제는 위대한 군주인 동시에 가혹한 독재자로 이름이 높다. 무제가 황제에 투옥될 지방 장관은 100명이 넘었고 재판에 넘긴 관리가 1년에 1000명도 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형을 한 등급 감하여 성기를 제거하는 궁형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사기를 남긴 사마천, 무제의 명령으로 궁형을 받은 사실은 유명하다. 후한에 들어와서 환관들이 불어난 까닭도 무제 때의 영향이 컸다고 하겠지. 조조는 말을 이어나갔다. 후한에 들어와 3대 장제가 죽고 황후인 두태우가 친정오빠 두원을 대장군에 임명하여 황태우 섭정을 시작하자 환관들이 고개 들기 시작했어. 환관들에겐 기회가 좋았던 것은 역대 황제들이 모두 어리거나 일찍 죽어 세력을 한껏 펼 수 있었던 때문이지. 조조는 스스로 탕류라 하면서도 탕류를 매도에 맞지 않았다. 진잠은 그저 귀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환관이라고 해서 모두 음흉하고 교활한 성불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환관 중에서도 강직한 사람도 있고 재능과 정의감을 갖춘 사람들이 적지 않았네. 진잠은 비로소 조조의 논리를 쫓아갈 수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장제가 31살로 세상을 떠나고 화제가 10살에 즉위하자 두태우를 배경으로 두씨 일족이 정권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때 조정 벼슬아치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두씨 일족에 아첨했지만 끝까지 황제에게 충절을 바친 환관이 있었다. 중상시 정중이었다. 정중은 대장군 두원 형제가 황제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알자 남몰래 동지를 불러 모아 대장군 두원을 죽이고 두씨 일족을 조정해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정향우 정중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정향우는 두씨 일족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을 받았는데 이를 사양했지요. 또 같은 무렵 사람으로 채윤이 있었는데 이런 분은 모두 청류였습니다. 진잠의 대답에 조조는 크게 만족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환관이라도 청류와 탕류가 있지. 채윤은 화제가 즉위하자 중상시에 임명되어 뛰어난 재능과 폭넓은 학식을 가지고 정사에 참여했네. 그가 종이를 발명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일이지. 인품이 중후하고 성실하며 황제의 잘못을 준엄하게 간하는 사람이었네. 황제가 27살에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인 상제가 탄생 100일 만에 즉위했지만 결국 8개월 만에 죽어버렸네. 이리하여 제통이 끊어져 청하왕 경의 아들 안제가 13살로 제위에 올랐지만 이자는 무지몽매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네. 조조는 여기서 말을 끊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자기의 조부 조등이 이때 환관으로 황문시종을 지냈기 때문이다. 내 조부의 이름은 조등, 자는 계홍으로 폐땅 초군 출신이었네. 안제는 제위 17년 동안 등 동태우의 섭정 아래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지. 우리 조부께서는 동태우의 신임을 받아 안제와 이비 사이에 태어난 황태자의 글동무로 함께 글을 배우기도 했었다네. 조등 집안은 유방의 중신이었던 조참의 후손이었다. 조등의 아버지 조절은 덕이 많다는 칭송을 받았다. 조등은 조절의 넷째 아들이었다. 막내 아들로서 매우 똑똑했다. 조절이 그를 귀여워하며 물었다. 너는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 환관이 되겠어요. 어지간한 조절도 이 말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환관은 처음에 사형에서 감일등되어 궁형을 받은 죄인들이었지만 후세에 내려와서는 어려서 일부러 불알을 까버려 환관이 되어 대궐에 들어가는 일이 성행되었던 것이다. 조등은 그렇게 환관이 된 것이다. 자, 오늘은 2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짱과목의 책 볼까 들을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